네, 이제 FOMC를 6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금지가 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배수연 뉴욕 특파원을 연결해서 뉴욕 시장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테슬라, 스냅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요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요 기업들 3분기 실적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는 은행주가 실적 장세를 주도했는데요. 은행주는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좀 나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대형 기술주 가운데 구글의 모의사인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한때는 시가총액 그 대장주였는데요. 이 두 종목이 지금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지금 방금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개장 전 거래에서 두 종목 모두 한 6% 가까이, 아니면 6%를 좀 넘어선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S&P나 지금 나스닥이나 이쪽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도 지금 개장 전 거래에서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서 지금 호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방원님, 그동안 이제 월가 헤지 펀드들이 엔화 공격한다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네네. 150엔 놓고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하면서 조금 주춤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들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 통화 정책 그리고 외환 정책은 지금 형용모순이다.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은 지금 그런 통화 정책의 그런 근본적인 모순 때문에 그동안 지켜왔던 안전 통화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동안 외환 시장을 담당하는 기자들이나 트레이더들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졌을 때는 엔화를 안 봐도 되지만, 안전 선호 심리가 강화됐을 때는 엔화 자산을 취득하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이게 캐리 트레이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달러엔 환율이 얼마나 지금 절하가 됐는지를 보면요. 올해 1월 6일에 그 엔화 연저점이 102.560엔이었습니다. 이게 어 지난 21일 연고점을 기록했을 때가 152.943엔이고요. 이거 얼추 계산하더라도 한 48%가 지금 그 환율로 급등한 거고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이게 어지간한 나라 같았으면 벌써 이제 외환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통화 가치가 반토막이 난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게 엔화가 임계치를 넘기는 부분이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연간 베이스로 나느냐 안 나느냐를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엔화는 지금 대외 자산이 한 360조 엔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연속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본수지 쪽에서 커버를 하면서 경상수지가 그동안 흑자를 기록해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환율이 급락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그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도 상당히 좀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기대할 게 없고, 그리고 그 엔화하고 근본적으로 일본 BOJ 일본은행하고 연준의 그런 통화 정책 차이가 극대화되면서 국 10년물 기준으로 양국 간의 국채 스프레드가 지금 400bp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엔화 약세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 방향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고, 단지 일본 외환 당국이 150엔이라는 특정
수준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지금 월가의 그런 대체적인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지금 수익률 통제 정책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익률 통제 정책이라는 건 일본 국채 JGB 10년물 금리를 0.25%에서 묶어두기 위해서 일본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일본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인다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 사들이는 절대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2016년에 YCC가 실시됐을 때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빚에는 장사가 없다는데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일본 은행이 지금 그 주가지수 ETF를 사들이는 양이 상당합니다. 이게 12조 엔 정도인데요. 우리 지금 환율로 어림잡아봐도 한 120조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지금 일본 주가 지수를 지금 바치고 있는 게 일본의 지금 현재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지속 가능한 통화 정책이고 지속 가능한 외화 정책인가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혹시라도 YCC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했을 때의 충격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지금 환 방어하기 위해서 뭐 외화를 쏟아붓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1조 3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많긴 많은데 그 중에 1조 2천억 달러가 미국채. 그렇게 되면 미국채를 팔아서 이제 환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은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미국 채권 시장은 엔화만 뭐 연계해서 볼 게 아니고 좀 더 총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환 보유고는 우리나라도 뭐 대부분이 그 자산을 미국채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채 시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상치 않습니다.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이 좀 무너지는 균열의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만 미국채 시장의 큰 손이 아니고요. 중국도 그동안 엄청난 그 외환 보유고가 쌓이는 걸 바탕으로 미국채 시장에서 상당히 큰 손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간의 갈등으로 중국의 미국채 매수세가 예전만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위안화도 가파른 속도로 지금 곤도박질 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에 좀 부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준이 그 양적 긴축, 여태까지는 양적 완화를 해왔는데요. 양적 긴축을 본격화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채를 최대 한 600억 달러, 그리고 MBS, 주택저당증권 MBS를 최대 350억 달러, 합쳐서 한 950억 달러를 양적 긴축에 나서겠다. 그리고 전체 연준이 가지고 있는 대차 대조표가 한 9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걸 줄여 나가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게 2달 지났습니다. 2달 지난 상태에서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뛰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단순하게 지금 그 연준이 그 기준금리를 올려서 그 채권금리가 오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양적 긴축에 따른 그런 수급 균열의 조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그런 외환 보유고를 미국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유동성을 놓고 보면 주요국 중앙은행이 일본은행만 빼고는 모두 다 지금 양적 긴축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ECB도 지금 채권 매수 프로그램을 줄이겠다고 얘기했고요. 최근에 그 길트 텐트럼을 겪었던 잉글랜드 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인 BOE도 채권 매수 긴축, 양적 긴축을 11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적용됐던 건데 SLR이라는
지금 전문 용어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이제 구성했던 그런 은행 건전성 지표입니다. 이게 총 그 익스포저, 은행이 갖고 있는 익스포저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을 원래는 이제 3% 이상 유지하도록 했는데 JP 모건이나 시티나 골드만삭스 대형 은행들은 이걸 5% 이상 유지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유예를 해줬었고, 그리고 이게 프라이머리 딜러 PD사들이 미국채를 보유하는데 그런 이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시장에서 PD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사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냐면 고빈도 매매를 일삼는 헤지펀드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헤지펀드들을 감독하고 있는 SEC가 이 헤지펀드들도 이제 딜러로서 등록을 하라고 지금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헤지펀드들은 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채 시장이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그 옐런 장관이 재무부가 채권시장 개혁을 위해서 노력 중이고 변동성 위험을 주시하고 있다고 좀 구두선을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앞서 말씀드린 SEC가 개혁하려고 하는 규제 부분을 좀 더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요. 이런 요인 등을 감안해 보면 미국채 시장의 수급 여건은 상당히 타이트하다. 그리고 재무부가 최근에 채권을 지금 교환해 주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을 뭐 QT도 아니고 QE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미 재무부는 발권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QT, QE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경과물은 워낙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경과물을 지표물로 바꿔주는 그런 식의 행동, 그러니까 정책으로 지금 투자자들의 숨통을 태워주는 그런 대정력법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 국채 시장 좀 흔들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인지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에. 그래서 11월 75bp, 뭐 연말에 가도 또 75bp 이런 얘기도 나오다가 뭐 11월은 모르겠지만 뭐 연말까지 가면 좀 속도 조절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번 또 속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우리 여러 번 속았는데. 예, 그때 그 점도표상으로 보면 이미 125bp 추가 인상이 반영이 돼 있었던 거고요. 지금의 인플레이션 속도, 그러니까 압력을 보면 12월까지도 75bp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게 그래도 당초 점도표상에 있었던 125bp 추가 인상, 그러니까 연말에는 50bp 인상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도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믿고 싶은 부분만 계속 믿는 그런 확증 편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연준의 분위기를 사전적으로 감지하는데 누가 더 유효한 지표였는지 되돌아보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여태까지 통화정책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가장 적절하게 제시한 인물이라고 평가되거든요.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 매파적이지 않았냐, 뭐 현실과 좀 동떨어지지 않았냐고 지금 지적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제임스 블러드 그 총재가 이 연초부터 주장했던 내용이 대부분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반영이 돼 왔습니다. 근데 이 블러드 총재는 연준 금리가 4.5에서 4.75까지는 올라야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매파적인 스탠스를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블러드 총재가 여기까지 올려놓고 좀 스테이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신뢰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최근에 속도 조절론이 이제 급부상한 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와 함께 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데일리 총재의 그런 존재감은 연준 내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발언 내용이나 그런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걸 보면요. 그래서 지금 125bp의 그런 그 추가 인상 속에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지킬지는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75bp, 75bp 두 차례 연속 인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퇴보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1분 정도뿐이 안 남아서요. 이번 주에 그 외에 투자자들이 좀 알아야 하거나 주목해 봐야 할 만한 경제 지표나 이슈가 있으면 좀 짧게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연준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금융시장 분위기, 연말 금융시장 분위기를 뭐 가늠한 시금석이 될 텐데요. 저희들도 바짝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인포맥스 연합 뉴스 경제 TV는 실시간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을 동시 통역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뉴욕에 나와 있는 이만한 특파원이 해당 그 내용에 대한 뉴욕 금융시장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특파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커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미국채 금리도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 네. 환율도 엔화랑 위안화는 여기서 급락하고 있고, 엔화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있고. 네. 금리랑 환율은 조금 우호적인데, 이 나스닥 선물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 때문에 좀 급락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주식이잖아요. 네. 이제 실적 예상 때문에 빠지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네. 코인이 불장이에요. 그러면 좀 위험 자산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코인이 금리에 제일 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거기 똑같아요. 거기도 지금 우리 주식시장 삼성전자 빼듯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빼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이게 속도 조절론을 지금 믿는 건가? 내일 기대해봐도 됩니까?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내일 주시장이 좀 뜨겁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잠시 후에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가 이어집니다. 팔로우 더 머니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